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 책을 보는 게 단순히 그냥 그 문학으로서 즐기기보다는 즐기는 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조각들을 배우고 문화의 조각들을 배우고 그 문화의 조각들을 또 확인하는 재미. 방송 끝. 자 이제 맛있게 드셨으니까 조이면 안 돼요. 육체의 양식을 채웠으니까 정신에 우리 허기를 우리 항상 채워주시는 재미있게 또 읽을 내용이에요. 요게 바로 그 산이라는 주제예요. 이걸 보면 이 이태준 선생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고난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철원 용담이라는 촌에서 안혁 모시울이라는 촌까지 70리 길은 내가 10살, 11살 때 여러 차례 걸은 길이다. 70리. 보통 이제 10리를 4km, 4km, 5km 이렇게 얘기해요. 35km 정도. 2만 보? 30, 아니죠. 아니요, 35km면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 특히 산길로 35km면 엄청난 거리예요. 심리가 3kg.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예요. 따지고 보면. 4kg라고. 4kg라고. 거의 30km 가까이 거리를 한 길로 걸어 다닌다는 건 특히 10살에서 11살 뭐 이런 어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정확히 뭐 때문에 그렇게 걸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학교. 뭐 학교도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산길이라고 했으니까 뭐 당시에 이제 뭐 보침도 지고 심부름도 하고 마을 옆 너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역길이라 산 넘어 물이요 물 건너 산인데다 제일 큰 물 더운해를 건너서 올라가기 시작한 세수목곡에는 올라가기 10리 내려가기 10리의 큰 영이다. 그 영을 나는 여름철에도 혼자도 몇 번 넘어보았다. 어린 시절의 그 고단함이 느껴지는 데는 하늘을 덮은 옹울한 원생림 속에서 근데 단지 그 어두움만 있지 않아요. 산이라고 생각하면 하늘을 덮은 웅얼한 원생림 속에서 저희끼리만 뜨리는 새소리도 길손의 마음에는 슬픈 소리요 바위틈을 스며 흘러 한 방울 두 방울 지적거리는 샘물 소리도 혼자 쉬이며 듣기에는 눈물이었다. 더구나 산마루에 올라 천에 아득한 산갈피들이며 어웅한 벼락 밑에 시퍼런 강물이 휘몰아가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리었으나 길손의 슬픔에 사무쳐 보였다. 제가 좋아하는 또 구절인데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 이제 휴가 때도 아마 산에 갈 것 같은데 산 옹울한 어웅한 이런 표현은 요즘에 안 쓰는 표현이죠. 요즘에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옹울한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숲이 우거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려져 있는 모양. 네,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웅한 이거는 이 밑이 까마득해서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속에 철렁 내려앉은 느낌. 이걸 이제 어웅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잘 쓰지 않는 한글들인데 한글식 표현이죠. 순한글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영어도 알아두면 또 나중에 여러분의 문학 생활을 이렇게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 어린 친구가 산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그 산의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마음, 그런 곳도 보고 또 이렇게 막 아득한 하늘도 보면서 이 개울도 보면서 아마 무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느꼈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길손의 슬픔에서 슬픔 때문에 느껴졌던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길손의 슬픔에
사무쳐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사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의 노스텔지 어린 시절의 그런 슬픔의 느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들,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산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숲속길을. 그 재미있는 대목이었죠. 화단이라는 대목이었는데 이 이태준 선생님이 성북동 사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화단을 너무 잘 가꾸시는 거야. 그래서 막 기상천외한 그런 3단, 막 4단 이렇게 해서 막 꺾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경의 달인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그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 여름날 아침에 마당에 나오셔서 한탄하시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비가 안 오니까 매일같이 이제 수돗물을 뿌려준 거죠. 이제 자기가 키우는 정성스레 키우는 화단이니까. 그런데 수돗물을 먹으면 왠지 시들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그렇대요. 빗물이 엄청 잘. 그게 되게 신기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 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저 이렇게 흥건하게 수돗물을 뿌려줘도 시들시들 하던 것이 비를 몇 번, 하늘물을 몇 번 맞고 나니까 다시 그냥 푸릇하게 돋아나더라 이 얘기죠.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하늘물을 먹고 나니까 억지로 창생이 다 살아나는 거죠. 노인은 기특하게 여겨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연거푸 어루만진다. 이 심정 아시죠? 네.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텃밭을 키우다가 몇 달 전에 다시 알게 됐어요. 아무리 수돗물 빗물. 근데 이 이야기의 그 백미는 이게 아니에요. 이 뒷부분이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태준 선생님의 심경이에요. 본심이죠. 그 노인이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른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성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 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화단을 꾸며놨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이렇게 재주가 좋냐고 그 노인을 이빠르게 칭찬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태준 선생님 본인 자신은 그 노인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눈에는 그렇게 잘 꾸며진 형태의 화단보다 오히려 그 주인의 일고의 관심도 받지 못한 그 피어있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 눈에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그 노인을 칭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그래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회죠. 조선 사회의 모습이죠. 일제 감정의 속에 있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잘 만든다고 근대화를 하겠다고, 그렇죠? 뭐 일제에서 들어와가지고 철도도 놓고 전기도 뿌려주고 수도도 놔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뭐 화려하게 꽃피우는 도시 문화가 있지만 억조 창생도 다 뭘 맞아야 돼? 비, 하늘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운명을 맞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화려한 도시 문명이 있다고 해도 자기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진심이에요. 네. 이런 게 진심이죠. 아무리 보아도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이죠.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돼. 그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안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아까 그 노인의 멋진 화단처럼.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자연보다 자연을 창조하거나 자연을 개작할 만한 그런 재주는 인간에게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태준 선생님의 자연관을 드러내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주의자로서의 풍모 같은 게 느껴지죠.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조금 더 이 높은 가치로 평가하려는 그런 이태준 선생님의 그런 자연주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의 어두움, 민족의 슬픔 같은 걸 화단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화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죠. 3층, 4층으로 만들어진 석류나무처럼 화려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명동에만 나가도 백화점이 막 생기고 막 이런 시기예요. 쇼윈도우가 막 들어서서 화려한 불빛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냥 즐겁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뭐해? 칭찬해. 그렇죠? 야, 거기 그 백화점이 생겼대. 그 백화점에 가면 팥빙수를 판대. 한여름에도 먹을 수 있대. 얼음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실제로는 그 칭찬이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그 화단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잘 녹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정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지 않죠. 네, 이런 게 제주예요. 네, 글재주죠. 화초, 제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근데 없어요. 잘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화초, 그렇죠? 네. 뭐날 기온도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잘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키우더라고요. 네, 잘 키워요. 쌀뜨물 가지고는 잘 커요. 쌀뜨물? 쌀뜨물 최고예요. 저도 쌀뜨물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가 이런 걸 잘 키우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저도 쌀뜨물 얘기를 듣고 쌀뜨물을 몇 번 이제 집안에 있는 화초에다 줘봤어요.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냄새 날벌레가 안돼 나요. 안돼.
안 돼. 날벌레 때문에 그냥 아내가 얼마나 꾸지람을 하는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닥에 그냥 안 돼. 예 그게 막 죽어 있으니까 집안에서. 피카스가 좋아요. 예, 지금 벌레가 안 돼. 자, 한번 보죠. 1934년 10월에 쓴 글이에요.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왔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선지, 소피,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라고 그랬고 생선 씻은 물. 선지는 물론이요. 어. 또 생선 씻은 물, 또 깻묵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작년 방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거든요. 올 봄에는 새끼를 5이나 뜯어내었다. 이 밑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번지니까.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와. 가끔 남국의 정조를 명상한다. 이 왠지 이 조선 자연의 어떤 일부 같지 않잖아요. 이국적이죠. 네, 조선. 이 풀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서 쉬는 맛, 그늘에 그런 맛을 즐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겨 주렴 안에 누웠을 때 듣는 이의 마음까지 비를 뿌리고도 납니다. 소리를 여기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여름에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에 앉아 있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 이게 표현이죠. 아주 멋진.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 소금 창고. 소금 창고. 예, 소금 창고. 예, 소금 창고를 주렴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금 창고 안에 앉아 있으면 막 열이 계속 나잖아요. 그 안이 뜨겁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한여름에 이제 방 안에 있을 때 주렴 안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주렴 안에 있는 것처럼 한여름에 아주 더워도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튕겨내는 소리, 이 이파리가 크니까 탁탁탁탁 튕기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자기는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파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지 봐야 하지 않소. 무슨 얘기냐면 파초는 꽃이 피우고 나면 죽으니까 이게 이 지금 키운 이 파초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왜냐면 이걸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파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님이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지는 봐야 하지 않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까지 이제 더 보자고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달 되면 죽을 텐데 말라서 지금 팔면 올해는 파초가 새가 나서 저렇게 큰 건 5원도 더 받습니다. 차라리 파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죠. 그까지 슬쩍 팔아버리시죠. 이렇게 누가 와서 이제 옆에서 이제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5원이면 당시에 꽤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파초를 사거나 다른 꽃나무를 사서 집에다 심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좋은 뜻으로 한 얘기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 생각 그걸 적어놓은 거죠. 잘 생각해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바람잡이 가고 난 다음에 집안에 앉아가지고 잘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지방과 달라서 여기는 열대지방이 아니니까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낳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떠리. 그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르매랴.
그래도 이렇게 새끼를 쳐주지 않는가? 살아남으려고. 소를 길러, 이게 참 멜랑콜리예요.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그걸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가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촌이 5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의 그런 말이 그게 나쁜 뜻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나를 속여서 팔아먹으려 한 얘기도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시대지. 지금의 이 분위기가 이런 시대야.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눈물이 난다. 이 얘기죠. 참 이런 게 멜랑콜리예요. 네. 당시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근대화는 좋아요. 그런데 당시의 삶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를 길러서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또 그 살을 사다가 먹고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해서 살을 찌워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그렇게 살아온 게 조선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 사람이고 그렇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바에야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하나 못 들어주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을 보니 우리 민족의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떠올라서 내 눈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파초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이야기는 그 파초를 중개하려는 중매꾼에 관한 이야기죠. 그 중매꾼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저 나라를 팔아먹을 놈.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 시대에도 아마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독립운동가는 1% 되지 않아요. 전 국민의. 그렇죠? 네. 1%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순응하는. 그래요. 소를 길러서 일시키고 늙으면 팔고 또 누군가 와서 팔려고 그러면 팔고 그 살을 가져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먹는 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삶도 마찬가지죠. 근데 적어도 나는 내 파초에게 내가 키워서 내 미닫이 문 앞에서 꽃을 피워낸 그 자랑스러운 그 파초에게 그 영광스러운 파초에게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요걸 이제 자신의 뜻으로 멜랑콜리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슬픔도 느껴지면서 자신의 그런 고든 감정, 자신의 진심, 파초를 향한 그런 것도 느껴져서 이 두 가지 양감이 같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글이에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돌. 참 이건 재밌는 얘기예요. 가을. 젖은 우산이 자리에서 나온 손은 얼음처럼 찬 아침이다. 전날 비가 내렸어. 가을날. 그래서 이태준 선생님이 어디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온 거야. 그런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이렇게 피고 들어온 거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산 위로 이렇게 뻗쳐있는 대추나무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우산을 이제 말리려고 한쪽에 놓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싸늘한 기온이 나는 가을 아침날 밖에 나가봤어. 그러니까 그 우산 위에 그 낙엽들이 대추나무에 낙엽들이 묻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한 얘기예요. 우석우석 자라던 힘이
한밤에 정지한 듯 빛낡은 꽃송이들은 씨를 물고 수구렸고 살내린 가지 밑에는 벌레 소리만이 어지럽다. 아,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진짜. 이 표현은 읽을 때마다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석우석 자라던 힘이 한밤에 정지한 듯 빛낡은 꽃송이들은 씨를 물고 수구렸고 살내린 가시 밑에는 벌레 소리만이 어지럽다. 네, 멋진 표현이죠. 글을 너무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지만 이런 표현은 정말 감탄이 나는 표현이에요. 곽꽃과 코스모스가 아직 앞날을 보이나 가을꽃이죠. 가을꽃들이 아직 남아있어. 가을날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꽃은 워낙 가을 손님, 그죠? 추풍과 함께 설렁설렁 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잠깐이려니 생각하면 가을꽃의 신세는 피기도 전에 서글프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오래 볼 것이 무엇인가? 그럼 돌. 변하지 않는다. 가을 아침 우연히 비 맞는 잡석을 보며 돌을 사랑한 우리 선인들의 청담 고박한 심경을 사모한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묵화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지금도 있는지 삼각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표고곰록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수묵화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시면. 근데 수묵화에 보시면 괴석화라는 게 있어요. 괴석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소나무, 난도 많이 쳤지만 괴석, 돌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특별하게 생긴 그 형태의 그림. 그래서 괴석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괴석을 많이 즐겼다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수석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랄까요? 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죠. 네, 읽어보면 아직 제목도 돌이지만 실제로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돌이 떠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지는 꽃의 서글픔이 더 많이 떠오르죠. 네. 이게 멜랑콜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곽꽃과 코스모스가 아직 앞날을 보이나 그들의 꽃은 워낙 가을 손님 추풍과 함께 설렁설렁 필 것이었다. 그들도 잠깐이련. 꽃이라는 게 항상 밝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계절이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것이 슬프다, 서글프게 만든다, 서글픈 감정을 들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돌이라는 얘기를 뒤에 덧붙였어요? 그거를 돌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직하고 항상 그 변하지 않는 거지 않을까. 그 꽃을 더 극대화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서글픔이 싫은 거죠. 네. 서글프는 게 싫어. 그렇죠. 그 마음이죠. 네, 그러니까 서글픔이 싫으니까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꽃이나 이런 거에 정을 주지 말고 오히려 돌을 사랑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돌에는 좀처럼 사랑이 가지 않아. 예. 그래도 한나 피는 꽃이 그렇죠. 한 시절 피는 꽃 질 때의 그 서글픔을 느끼는 그 서글픔을 느끼게 하는 그 꽃이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슬픔을 줄 거라는 것도 알지만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 노력을 쏟아.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서지요. 이런 정서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렇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걸 어떻게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선인들의 생각이 떠오르더라. 왜 돌을 사랑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꽃에 가 있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이태준 선생님의 성격 같은 거죠. 성향, 인품 같은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네. 예, 어떤 사람이겠군. 굉장히 강인하지만 또 연약해.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죠. 네. 예, 아름다운 걸 사랑해요. 네. 그게 아름다운 게 곧 없어질 거라고 해도 그걸 사랑하는데 노력을 마지 않아. 예, 그런 사람이야. 그때 염세주의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이건 네, 아니고 아니죠. 아름다움을 그렇죠. 표현하는 대신에 이 아름다움 안에는 항상 이 우울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우울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작품의 어떤 서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또 가을날의 아침에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하죠. 예.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잖아요. 아, 이것도 참, 예, 이것도 참 서글픈 내용이죠. 멜랑콜리가 많이 느껴지는 예, 내용이에요. 바다. 1936년 작품인데요. 바다를 못 본 사람도 있다. 작년 여름에 값산 화전지대에 갔을 때 거기 한 노인더러 바다를 보았느냐 물으니 못 보고 늘 건너라 하였다. 강원도 한 산골이니까 예, 한 번도 바다를 못 보는 사람이 많지.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보았고 못 본 채 죽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옆에 있던 한 소년이 바다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게 바다 보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뒤에. 어느 자리에서 시인 정지용 씨를 막 얘기해. 자기 친구 시인 지용은 말하기를 바다도 조선말 바다가 제일이라 하였다. 예. 우미는 일본어로 바다란 뜻이에요. 우미. 시 영어로 바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다. 근데 우민이 시인이보다는 바다가 훨씬 큰 것, 넓은 것을 가리키는 맛이 나는데 그래 맛. 그런 거 같아요. 그 까닭은 바나 바가 모두 경탄음인 아이기 때문이다. 즉 바다를 보는 경탄하듯이 아이기 때문이라 너무 타당성이 없는. 네, 정지용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동감이다. 동감. 나도 동감. 네, 얼마나 한글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일본어에도 능통하신 분이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근데 어떤 언어를 공부해봐도 한글만한 말이 없어. 단어가 없어. 특히 이 바다라는 단어 하나가 이 에피소드하고 얽혀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까지 탄성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은 저게 학자는 아니죠. 네, 순환글이죠. 순환글. 정지용의 호수라는 시도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한글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같은 선생님 밑에서 참 좋은 배움을 받았죠. 정지용의 호수라는 시인데요. 얼마 전에 TV에서 뭐 정지용 스님 이 선생님의 고향이 이 옥천이에요. 충북 옥천. 근데 방송을 보는데 방송에서 충북 옥천을 방문해서 정지용 생가를 방문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가에 가서 그렇게 시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시비에 적혀 있는 시가 바로 이 호수라는 시예요. 왜냐하면 그 정지용 생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밑에 호수가 보이거든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가려져. 보고 싶은 마음 얼굴이 작으셨나?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네. 이거는 뭘 표현한 거예요? 제목은 호수지만 그리움이지. 네. 그러니까 그리운 마음은 사라졌으니까 없으니까 그립잖아요. 없는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눈을 가리면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눈을 가린다고 해도 마음은 여전히 보고 싶어요. 이게 그리움이에요. 네. 그게 그리움이죠. 우리가 그리움을 느끼는 건 내 눈앞에 없어서 그리움을 느끼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추억 때문에 그리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 얘기죠. 정말 멋있는 시죠? 네. 짧아요.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어.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시에 그러니까 정지용 네. 씨는 시를 잘 쓰고 이분은 네. 삶은 수필을 그렇죠. 글을 잘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이 그러니까 정지용 스님 선생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내가 글은 태준이만큼 못 쓰지만 시는 내가 더 근데 잘했어. 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원. 뭐 차이죠. 네, 장르의 차이죠. 간략하게 하는 게 자, 맛있어요. 그런데 바다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저녁이면 슬픈데도 바다다. 네. 파도 소리에 재워지는 밤엔 흔히 꿈이 많았다. 꿈을 다시 파도 소리에 깨우지는 아침. 아, 멀리 피곤한 기선은 고독만 틀고 뛰어들어 비어가 되자. 나르는 물고기. 네, 나르는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적 표현이죠. 네, 시적 표현이에요. 서치라도 무슨. 셔츠라도 벗어 깃발을 날리자. 쨍쨍한 모래밭 새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새로 탄생한 사막의 미 뛰고 또 뛰고. 어떻게 보면 이 글은 이 책에서 가장 역동적인 글이에요. 대부분 다 서정적인데 이 글만큼은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어떤 자연의 개체를 역동성이 아니고선 표현할 수가 없어. 밤새도록 밀려오잖아요. 네. 쉬지도 않고. 네.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소리쳐도 암만 기운껏 소리쳐도 내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연상이 가요. 그 거친 목소리 부끄러울 리 없도다. 무슨 말이라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것이야. 그게 바다예요. 이쯤에서 파도 소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야. 네.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부끄러운 얘기야. 근데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바다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목소리 부끄러울 리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바다는 영원히 희락으로 즐겁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그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하는 단어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 그러니까 좀 지식인들의 노름 같은 것이요. 히랍은 그리스를 의미하죠. 네. 네, 그리스. 근데 같은 의미로 한자어로 풀어보면 랍은 엽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낚시 혹은 사냥을 의미하죠. 네. 희는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본다면 희랍, 다시 말해서 네, 낚시하는 것의 즐거움이죠. 위에서 얘기해서 이 이야기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뛰어들어 비어가 되자. 네. 셔츠라도 벗어 깃발을 날리자. 그러면서 바다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마지막에 바다는 영원히 희락으로 즐겁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인들끼리의 그러니까 글을 문학가들끼리의 그런 어떤 서로 알아들을 서로 자신들만 알아듣는 일종의 은어 같은 걸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정지용 시인은 얘기를 앞에 넣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정지용에게 바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 구절에 대꾸는 재미있는 글이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부분이 그런 멜랑콜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예. 암만 기운껏 소리쳐도 파도 소리에 묻혀 그 거친 목소리 부끄러울 리 없도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년? 36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삶의 그 압박이라든가 또 작가로서의 회의감 이런 것도 많이 들 때예요. 뒤에 보게 되면 퇴고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고민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분이 작가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이 기자 생활도 해야 돼요.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글을 못 쓰는 거야. 글을 쓰려면 퇴고할 시간이 필요해. 계속 읽고 계속 고치고. 고쳐야 돼.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는 여전히 자식들과 아내가 자고 있어. 자기가 꾸려야 될 자기 식구들이 있는 거죠. 현실을 건강. 그러니까 옆에서는 자꾸 야 넌 글을 써야지 하는데 좋은 글을 쓸 시간은 없고 글을 써놓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 고칠 시간은 없고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심지어 이 글을 써놓고 잃어버린 상실감도 얘기가 나와요. 한 번 써놓은 글이 한번 써놓은 글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도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민 같은 것들을 바다에다가 대놓고 외쳐보고 싶은 거죠. 아내에게도 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데 바다는 언제라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구도 알 수 있어. 내 동무인 지영이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넣은 거죠. 지영이만 알아들을 만한 말. 바다는 영원히 히랍으로 즐겁다. 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네, 중간에 그쵸. 주고받는. 네, 주고받은 말이 있죠. 자기끼리의 자기만의 어떤 암호문 같은 거죠. 바다를 이야기하면 떠오르게 되는 단어죠. 히랍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성. 네, 성. 성북구 이제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 앞에 그 마당에서 실제로 서 보시면 이게 산이 보여요. 네, 북악산이 보이고 북악산의 그 성벽들이 보여요. 오밀조밀. 뒤에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 요거. 네, 지금 모습이에요. 성벽 정비 잘해놨네. 네,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일부가 무너졌대요. 좀 아쉽기도 한데. 저 집은 안 무너졌네. 네, 다시 복원을 했겠죠. 어쨌든 성북구 밑에서 위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내용을 볼게요. 산마루에는 산봉우리 생긴 대로 울멍줄멍 성벽이 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냥 양치질하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마루에 이렇게 산봉우리 같이 생긴 대로 울멍줄멍 뭐도 있어. 성벽도 있어. 네. 솟기도 하고 아까 본 것처럼 내려가기도 하고. 한참 쳐다보노라면 뭐가 보여? 성벽에 들이운 소나무 그림자도 보이고 성돌 하나하나 그 사이도 빤히 드러난다. 얼마나 자세히 보면 그렇겠어요? 양치질하는 순간에. 네. 그만큼 열심히 보는 거죠. 점점 가까이. 내 칫솔은 내 이를 닦다가 어느 순간인가 성돌 틈을 닦다가 하는 착각에 덜어 놀란다. 재밌는 분이시죠? 네, 그런 서정성이 있어요. 저녁에 보는 성곽은 확실히 일취 이상의 것이 있다. 풍수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은 연기 어린 듯 자욱한데 그 반어리를 끊어버린 빗긴 석양은 햇빛이 아니라 고대 미술품을 비추는 환등빛인 것이다. 해가 질 무렵에 그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 해의 모습 때문에 마치 전시품을 빛내주는 것처럼 성벽이 하나의 작품처럼 보인다는 거죠. 멀리 떨어지는 석양은 성머리에 닿을 쯤 되면 불처럼 붉어진다. 고요히 바라보며 지나가는 건 그저 바람이요 구름뿐이다. 생각해보면 있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그런 것은 생각하면 이런 옛 성만도 아닐 것이다.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저 성벽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깊은 상실감이나
우울감이죠. 앞에 보면 즐거움이 느껴져요. 예, 재미있기도 하고 칫솔 닦듯이 성벽을 닦는다는 것도 내 입 닦듯이 성벽 닦는다는 것도 그런 표현도 즐거움이지만 해질녘이 되어서 그 우울한 심산 가운데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저 성을 세운 사람들도 피땀 흘려서 저 성벽을 세운 사람들도 있긴 있으면서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하면 이런 옛 성만도 아닐 것이다. 노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의 업적이라고 내세우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석양이 계속 저물면 어느 순간인가 있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지. 마치 뭐처럼 고대 미술품처럼. 예. 우울하죠. 예, 그 우울한 감정이 느껴지시죠. 이 우울함이. 그런데 마냥 우울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게 예,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근데 계속 곱씹게 만들어. 있으면서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존재하죠. 이걸 세운 조선 왕조도 없잖아요. 그 화려했던 그 엄청난 권력도 한마디로 이걸 세우려고 해 등을 지고 가는 그 수없이 많은 돌덩어리를 지고 이 산을 오르던 그 서민들의 그 노고도 피땀도 지금은 없죠. 이제 네.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오늘 사는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그렇게 드높이려고 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도 저 성 이야기는 특별히 좀 이 책에서 좀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그 이태준 선생님의 어떤 멜랑콜리를 제일 잘 표현한 거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을 때는 즐겁다가도 석양이 되면 그 심사를 이기지 못해요. 스스로. 제 마음이 전 항상 그거 갱년기라서 아니에요. 저도 항상 갱년기야. 그래서 이분의 그게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나 살아 인간이라면 저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그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저도 이제 바쁘게 살 때는 네.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자기 바쁘죠. 집에 들어오면 더 기쁘고 그냥 할 일이 푹 없어요. 쉬어야 되니까. 너무 할 일이 그런데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대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아, 이 감정을 공감할 때가 와요. 그렇죠? 맨날 느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어린 때도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느끼게 만들게 하는 요소가 있어. 그 시대의 분위기인 거죠. 예. 그걸 이제 무드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 소비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무드라고 불러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네. 그 시대의 그렇죠. 그거예요. 마냥 기뻐할 수 없어. 기쁜 거를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무드가 아니야.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태어난 네,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제가 그게 이 서정성을 만든 네. 거죠. 왜냐 이게 시대적이라고 이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타고나기를 감성적 그게 이런 어떤 그 서정적 분위기를 네.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선천적이긴 더한 하지. 거지. 선천적인데 시대적 배경이 거기. 자, 요거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저건 너무 예쁘다. 좋아하는 우리 내용이에요. 옛날에 진짜 저러고 살았는데 가을 때. 가을 때. 예쁘다. 이분이 얼마나 낭만적인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미닫이에 불벌레와 부딪히는 소리가 째릉째릉 울린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쯤 되면요, 이제 창호가 이제 우글우글 이제 여름을 났으니까 우글우글해져요. 불벌레나?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나방 같은 것들이 안에만 이제 불빛이 있으니까 막 다가와서 여기 퉁퉁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큰 벌레들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는데 당시만 해도 막 그래서 풍뎅이 같은 거, 매미 많이 네. 풍뎅이 같은 게 막 이렇게 훅 날라와서 텅텅 부딪히면 이게 이제 한껏 당겨져 있으면 그죠? 꺼져요. 한껏 당겨져 있으면 막 탕탕 하는 소리가 나요. 오. 네. 장마칠은 창호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장마치는 창호지가 요즘 며칠 새 팽팽히 켜진 것이다. 이게 늦여름이죠. 늦여름이 돼서 이제 가을이 오는 거야. 이제 틈나는 대로
미닫이 새로 바를 것이 즐겁다. 어. 이제 일이에요. 이 창호를 다 뜯어내고 아, 그래. 이제 여기 이제 바꾸는 거예요. 코스. 그런데 그냥 바꾸지 않아. 어. 미닫이를 아이 때는 종이로만 바르지 않았다. 녹빛끈 여기죠. 녹빛끈 손잡이 옆에 곽꽃과 국화와 맨드라미 잎을 떠다 꽃 모양으로 둘러놓고 될 수 있는 대로 투명한 백지로 바르던 생각이 난다. 이거죠. 네. 빛이 들어오고. 네. 이 겨울밤에 보면 이제 달밤 바깥에 이제 달빛이 이제 안으로 새어 들어오면 안에 초롱불이나 이런 것들 끄게 되면 이게 노랗게 배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꽃들이 살아나죠. 그걸 즐겼던 거야. 그렇죠. 저러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2살 때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9살까지 동생들과 같이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들과. 근데 그 여동생들을 데려다가 할 게 없잖아. 놀 게 아, 없고. 여동생들이었어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애들하고 같이 이걸 보면서 즐겼던 거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잠들 때 잠들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저 어린 이태준 선생님. 그래서 이게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억, 노스텔지로 남아 있는 거야. 가을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투명한 백지로 바르던 생각이 난다. 달이나 썩 밝은 밤이며 밤에도 우연히 붉어지는 미닫이의 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긴 가을밤의 꿈의 실마리를 삼을 수도 없지 않았다. 자기 동생들과 하던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여기 눈치 보면서 삼촌댁에 살던 예, 눈감방에 살던 사랑방에 살던 슬플 수밖에 없네. 이 세 남매의 예, 어린 시절인데 저녁이 되면 부모를 찾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빨리 재우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꽃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잠들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을 달래면서.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제 새로 바를 것이 또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수필은 앞부분에는 기쁘고 슬프고. 예, 서정적인 즐거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뒷부분에 가면 마음에. 그 멜랑콜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더 거죠. 아름다워. 예, 그게 바로 이 이태준 선생님의 특징인 거예요. 이 글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서정성과 멜랑콜리를 같이 주고 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때의 그 회화적인 느낌, 예, 머릿속으로 연상되는 그 회화적인 묘사의 능력, 이런 것들 같이 겹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글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글이 정말 맛깔나게 되게 여성이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여성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농군이라든가 혁명 뭐 해방 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 달라져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말 노동자, 혁명 이런 쪽으로 완전 그거는 바뀌어요. 나중에 네, 나중에 거죠.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초반. 본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나 글적으로도 그건 우리가 뒤에 보게 될 만주기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주기행을 통해서 이분이 느낀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슬픔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면 만주에서 올 때 자기가 취재를 다 하고 이제 기차역으로 오는 거야. 걸어가요. 그런데 옆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 노래를 부르면서 조선 아이들이 그러니까 2주간 조선 아이들이죠. 이게 어렴풋이 들어보면 만주어이기도 하고 어렴풋이 들어보면 또 조선어 같기도 해. 그런데 부르는 노래는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저 널리 퍼져 있는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뭐 이런 노래예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근데 당연히 어른들한테 배웠겠죠. 그 얘기는. 근데 그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태준 선생님이 만주 기행을 끝나고 이제 취재를 끝내고 역으로 오면서 고개를 못 들어. 나는 이제 금수강산으로 가잖아. 가잖아. 예. 근데 자신에게는 이 슬픔이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네. 고려야. 고려. 자기의 본에는 한낱 저기 감성적 작은 거. 그렇죠. 그걸 이제 느끼게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만주기행이었던 거죠. 이제 좀 눈이 시야 네. 거시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거길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바뀌었구나. 문체나 심지어 사상까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북쪽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익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과연 왜 이런 분이 왜 과연 그런 과격한 글들을 쓰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 산세가 높고 꽃이 수려하다고 해서 고려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제 여기 나오는 표현이야. 만주기행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신은 그곳으로 내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어. 심지어 만주기행을 갔던 이유도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그 사건을 취재하러 간 거였어요. 파업 사건을 취재하러. 근데 그 파업 사건이 유혈로 마무리되거든요. 끔찍한 유혈로. 그러니까 맞아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파업에서. 그걸 취재하러 간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이 천근만근이야. 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고개를 수그리고 역으로 향하는 길에 그 노래를 들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워서 듣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배를 타고 내 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경 때문이지. 네, 그 얘기죠. 멋지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그래서 맨 마지막이에요. 이 맨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애달프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무소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뒤로도 엄청 예쁜 수필들이 많아요. 네. 네, 뒷부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와. 방학 동안 쉬시면서 또 이 책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시면서 좀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